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모시고 어제 있었던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동영 문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정동영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강선우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좀 빠르게 좀 해드릴게요. 그러시죠. 네네. 강선우부터 보면 이게 그냥 제가 더 어떻게 부연 설명 드릴 필요 없고요. 예. 제가 이미지를 좀 이렇게 SNS 상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강선우에 대한 공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국민들이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냥 제가 순서대로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죠. 지금 이제 강선우가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이 갑질 의혹이 했다는 게 결국에는 밝혀졌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선우가요, 어제 말이 달라졌어요. 예, 바뀌었어요? 그쵸, 말이 바뀌었죠. 예. 뭐냐면 처음에 그 갑질 논란 공방 있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논란에 대해서 부인했다가 전날 남은 음식 아침에 먹으려 한 거다. 그리고 뭐 변기 뭐 수리 관련해서도 부탁한 적 없다. 뭐 변기가 물받아 됐다라는 식으로 난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역 보좌진에게 뭐 언지를 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건 제시하니까 이 말이 증거 제시하니까 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이것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증거 문건을 공개하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강선우가 어제 계속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 강선우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것인가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국민에게 다 드러난 겁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줘요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죠. 예. 지금 당시 보좌진이요, 강선우가 저 쓰레기 박스 저 보낸 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동료 보좌진에게 SNS를 보낸 겁니다. 퇴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설마 또 강? 당연히 강이죠. 예.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사도우미가 있으니까 나는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다면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말이 바뀐 거다. 부탁이 있는데 집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새요. 이것 좀 살펴봐줘요. 하니까 당시 보좌진이 네 이랬죠. 그리고 수리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놓고서는 비대를 고쳐달라고 딱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변기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거짓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말이 이제 강선우가 바뀐 것인데 그랬던 강선우 과거에 어땠느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시절에 항의를 하면서 부모에게 보고 배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국민들이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선우 어떻게 저런 주제에 자기보다도 나이도 훨씬 많고 국무위원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없다는 식으로 모욕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강선우가 저런 식으로 악의적 제보였다라고 하면서 보좌진 2명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강선우 측에서 이 민주당의 그 청문위원들에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공유를 했거든요. 그 일부가 딱 드러난 거예요. 보좌진 2명이 제보를 한 것이고 법적 조치라고 해서 구두점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딱 어제 조은희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까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사실 여부에 얘기하지 않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그런 식으로 어제 청문회장에서 말이 다 결국에는 다 뒤집어진 겁니다.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해명을 내놓은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일제히 갑질 여왕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총 공세를 펼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 거죠. 지금 강선우가 오죽했으면 보좌진들 중에서 제대로 한 명도 나서지 않는다. 얼마나 그 갑질 의혹에 보좌진들이 서로 시달렸고 서로 그런 거를 공유를 하고 있었으면 왜 제대로 나서는 보좌진들이 없느냐. 그렇지, 자기를 옹호해주는 보좌진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강선우의 말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 언론을 통해서 어제 오늘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선우의 요런 거를 갖고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어제 이제 청문회장에서도 엄호를 했냐면 왜 인신공격하느냐. 왜 인신공격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를 한번 따져놓고 보면 박원순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신조어를 누가 만들어냈었죠? 바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대경실색했던 것이 뭐였냐면 민주당에는요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활동해가지고 수십 년 활동해서 배지다는 사람들 여러 명 있었죠. 뭐 대표적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뭐 남윤인순인가도 있었고 뭐 정말 이 수두를 빽빽한 사람들이 여가부 여가부 상임위를 둔 의원들이고 또 과거에 이 페미니스트 운동을 했던 의원들이고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원순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혐의가 입증이 돼서 그런 그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범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피해자로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당시에 강선우도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입장문에 이 민주당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었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재차 어제 청문회장에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당시에도 난 사과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뭐 갑질 논란도 그렇고 사실 이게 갑질 논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요. 사실 가장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밑에 두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부 그 정책 상에 이런 그 제도들을 마련하는 그런 정부 그 기관인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 약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느냐, 자신들의 어떤 이 직원들, 이 스태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이 여실히 그 인간성 그리고 그 하대하는 어떤 이 것들이 다 드러난 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원순 사건 당시에 피해자로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데 동참했었던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잖아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능력을 따져 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여가부 역할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는 게 정부 부처 중에 거의 이 고용노동부 부처와 함께 두 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사실은 가해자였다.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사실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보면서 대단히 분노했던 지점이 바로 서영교 의원이에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분이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문회장에서 서영교가 눈물까지 보이면서 강선우를 포장해 줬어요. 뭐라고 포장을 했습니까? 뭐라면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키우는 것도. 왜냐면 그 강선우의 자녀가 어제 이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었어요. 종로 살면서 지역구는 강서구인데 왜 그 종로에 계속 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녀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녀의 그 발달 장애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전학 가고 뭐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교육 부분 때문에 계속 살던 그 종로에서 계속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막 눈물을 이제 좀 흘리려고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호소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감정 잡지 말라고 하면서 막 반발하고 막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뭐 음주운전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 장관 후보자
에게 낙마할 것을 요구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거든요. 음주운전 하나만 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이제 추궁을 하니까 자녀 얘기를 꺼내면서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북받치는 그런 모습을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의원도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런 강선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면서 그런 좀, 방식으로 응원했다.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 서영교 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보면서 분노했냐면 저런 서영교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캠프에 누구를 뭐 대통령실에서 뭐 어디서 채용을 했네 말았네 갖고 막 논란하는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자주 있는데 서영교 이분 어떤 분이냐면 아예 딸이 국회 인턴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펙을 쌓은 서영교의 딸은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큰오빠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6급으로 그리고 친동생은 국회 5급 비서관에 채용이 됐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지인의 아들이 성범죄로 기소가 되니까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가지고 징역형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 서영교가 당시에 상고법원 설치법안에 서명한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깨알같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도 자신의 후원금으로 받아가고 논란이 된 사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청탁에 채용 논란까지 이어져서 탈당까지 하셨던 분이 과연 상대 정당을 향해서 이런 공격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국회에서 공정과 가장 거리가 먼 인사가 어제 이렇게 강선우를 포장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네티즌이 이런 식으로 꼬집어요. 서영교의 어제 강선우 포장해 주는 발언을 듣고 나도 눈물이 나올 뻔했다. 서영교의 희생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서영교는 어땠냐?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해서 경력을 만들어줬다. 엄마로서 아이를 키운 거다.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으니 청문회장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 야. 서영교는 의원실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어디 딸만 키웠느냐? 오빠도 키웠다. 서영교는 오빠를 회계 책임자로 임명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 서영교는 정말 희생을 많이 한다. 희생하는 서영교 엄마를 위해 보좌관은 매월 그러니까 서영교를 위해서 보좌관은 매월 100만 원씩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다. 이런 일들이 논란이 되니까 당시 민주당은 서영교를 징계하려 했다. 서영교는 징계 하루 전에 탈당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재명 월드라면 하면 칭찬을 했지 누가 징계 줄 생각을 하겠는가. 저쪽 당에서는 누군지 몰라도 더 나쁜 놈들이 있을 텐데 화목하고 가족적으로 의원실을 꾸린다며 서영교를 칭송할 일이 아닌가. 야, 저 표 보니까 전 가족이 이 서영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들을 하고 있군요. 곳곳에 인턴도 시키고 회계 책임자도 해서 챙기고 동생은 5급 비서관을 쓰고 야, 가족 사랑이 지금 국가 사랑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강선우와 함께 아주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얘기하면서 서로 참 자녀 키우기 힘들죠. 그리고 뭐 그런 그 자녀 참 키우고 그런 마음으로 여가부 장관도 그런 공감 능력으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최대한 서영교가 감싸주려고 했지만 그런 서영교야말로 정말 희생을 한 참 가장 같은 분이다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시민들이 꼬집은 겁니다. 딸도 인턴 채용해서 로스쿨 가도록 경력 만들어주도록 딸을 키웠지. 그리고 동생도 키우고 가족들도 줄줄이 키우고 심지어 지인 아들까지도 저렇게 국회 파견 판사 불러갖고 재판 청탁하면서 도와줬지. 그러니까 아주 줄줄이 다 가족과 주변을 다 따뜻하게 키워준 서영교라고 비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청문위원으로 앉을 자격이나 되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가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났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그 강선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강선우뿐만이 아니라 서영교까지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다시금 이 서영교의 저 의혹 그 논란들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또 어제 오늘 있었다는 겁니다. 강선우에서 서영교로 튀었군요. 그렇죠. 함께 예. 저렇게 아주 확장성이 있습니다. 네, 튀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진숙인데요. 이제 이진숙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요. 이진숙 청문회도 이제 네. 볼만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요. 학계에서 이 교수들, 이 전문가들이 각 영역마다 분야마다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진숙의 논문을 전체를 다 리뷰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학계검증단인데요. 이 학계검증단이 어제 용산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학계검증단이요, 지난 4일부터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에서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이거 KCI라고 하거든요. 이 KCI에 등재된 147편을 포함한 총 150편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150편의 논문을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16편이 연구 윤리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최근에 검증 그 해명을 냈거든요. 뭐라고 이제 해명을 냈냐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빼닮은 논문을 학술지에 실으면서 자신을 제1저자에 올렸거든요. 네. 이거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진숙이 뭐라고 이제 이번에 해명을 냈냐면, 아니다, 실질적인 저자는 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제 학계검증단이 대단히 분노를 했다. 왜냐면 일단 이진숙의 그 연구 윤리 위반의 종류, 한마디로 논문 표절의 종류를 4가지로 어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제자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 학위 논문임을 표기하지 않고 자신을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겁니다. 교신저자로 발표한 거. 그다음에 공공연구비 지원 등을 받은 연구과제임에도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미표기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꼽는데요. 근데 이제 이 4가지 중에서 어제 이제 학계검증단이 가장 분노한 거, 가장 악질적으로 본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제자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저자로. 근데 이진숙은 이번에 아니야, 내가 실질적인 저자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왜 교수들이 학계검증단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분노하냐면, 한마디로 제자를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제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제일 저자라면 제자의 그럼 석사학위 논문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증단 교수들이요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 교수가 학위 논문의 실질적 저자라고 이따위로 주장을 하고 나서면 그 논문은 학생이 쓰지 않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대로라면 제자의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지어 검증단이 그대로 쓴 워딩 읽어드릴게요. 더블 쿼테이션으로, 제1저자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교육자의 길 포기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 자기 살려고 제자의 논문까지 그렇습니다. 죽일 수 있다. 네. 제자가 공부하는 연구자일 텐데 그 앞길을 그냥 막아버린다.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자로서도 그렇지만 가장 악질적이고 정말 최악이다. 아니, 자기가 제1저자, 한마디로 이건 내가 실질적인 저자야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대체 그 학위 논문 쓴 제자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제자를 사지로 모는 행위라고 어제 검증단 교수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자의 길을 포기한 거다. 뭐 일국의 교육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진 사퇴 할 것을 촉구를 한 것인데요. 이게 또 논문이 계속 터져요. 이게 저도 사실 뭐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만, 논문 표절한 분은요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다 상습입니다. 그래요? 이게 습관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논문 표절은 한두 건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도 계속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일단 중앙일보 단독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진숙이 본인 논문으로 제작, 박사학위 뭐 이런 식으로 뭐 의혹이 터졌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그 학계 검증단이요, 김건희 표절 밝힌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에서도 저 학계 검증단을 공격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 한겨레 신문 제목이에요. 네.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 김건희 표절 밝힌 학계 검증단이다. 앞에다 달아놨네요. 네. 네. 아니 지난 정권 때의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그 논문 표절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서 그리고 한겨레를 위시한 친민주당 언론에서 어땠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다 관련 학교에서 박탈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표절을 밝힌 학계 검증단이 이진숙 논문의 16개 150편을 검토했는데 그중에 16개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4가지 정도 종류의 연구윤리 위반이며, 첫 번째 제자의 학위 논문을 자신을 제일 저자로, 그리고 이번에 해명을 통해서 청문회 해명을 통해서 실질적 저자는 나라고 한 거, 이게 가장 최악의 저질, 악질적이다. 제자를 사지로 본 것이다. 제자를 학위 논문 취소될 수 있게끔까지 그렇게 한 것이므로 교육자에게 포기하는 것이다. 당장 사퇴하라라고 하는 게 나온 건데요. 그거를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저렇게 김건희 표절 밝힌 학계 검증단이다라고 저렇게 제목을 단 정도니까 지금 사실상 이진숙에 대해서 진영 불문하고 성향 불문하고 모든 언론에서도 결국에는 이진숙의 저 학위 논문 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사실상 평가를 내부적으로 다 끝낸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은 뭐 걸러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숙이 타겟입니까?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이진숙하고 강선우 순으로 일단은 꼽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편한 자리에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진숙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추천한 사람은 아니다. 네. 추천 받아서 내가 이제 그렇게 교육장관으로 지명을 하게 된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발언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참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론의 추이를 이준석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주말에 KBS 일요진단 오전에 나와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되면 우리도 정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진숙 같은 경우는 청문회까지 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진숙에게 자진 사퇴하도록 그렇게 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은 특히 이준석에 대해서만큼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활발히 뛰어왔던 그런 또 친민주당의 대표적인 어떤 그 교수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러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뭐 한겨레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저 사람 원래 우리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사실 그렇게 딱히 감싸주려고 하는 분위기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학계 검증단의 발표가 상당히 결정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정동영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네, 정동영 참 이분도 지금 사실 이분이 지금 제일 크죠. 뭐냐면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멘토로 불리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옛날부터 사실은 한 그룹이었다고 하고 정동영을 뭐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그 모임에
이재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이재명이 40패싸고 변호사, 이 성남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2000년대,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에 이제 정동영 측과 가까워졌고 그래서 정동영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 예. 그리고 또 이 정동영이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누구하고 맞붙었습니까? 이명박하고 맞붙어서 역대급의 표차로 깨졌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동영은 바로 통일부 장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멘토이기도 한 그런 민주당의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죠.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지원법, 지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던 자인데 그 정동영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동영이 어제 해명을 했는데 네. 그 해명도 국민들로서는 참 납득이 가지 않죠. 이거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자신은 빠득빠득 주장을 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어제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이제 질의를 한 거냐면 농지 취득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도 하지 않아서 공직자 재산 등록 법률도 위반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했지만 농지 허가가 난 것을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정동영 후보자가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위장 전입 자체는 맞다. 그런 그쵸. 거죠. 그리고 계약 잔금을 줬는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와서 그 상태여서 재산 등록에 누락이 돼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쭉 이어져서 뭐가 이제 같이 문제로 커지는 거냐면 같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 보유하고 있었고 아들 2명도 최소 4곳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에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지 않았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뭐라고 해명을 한 거냐면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생계형 투자다. 생계형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요 부분은 뭐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공동 발의한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내가 이 태양광 설치에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내가 발의한 건. 그리고 아내가 보유한 시설은 5곳 정도고 아들들은 투자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한국형 FIT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농축산 어민들의 수익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절차 간소화 그리고 뭐 수익 안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년도의 경쟁 입찰 평균가 중에 최고가를 적용해서 20년간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해 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한국형 FIT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정동영이 소유했던 태양광 업체 그리고 후보자나 그 정동영의 그 가족이 소유한 이 업체들이 이 한국형 FTI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혀가 길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돌려요. 아내가 소유한 5군데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한 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있다는 겁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군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인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네네. 그래서 그걸 인수할 때 내 아내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나 한국형 FIT 제도라고 해서 정부가 최고가를 적용해서 20년간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이 제도 이용해 먹었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원 의원도 아니 생계형 투자는 어쩌고저쩌고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걸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거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 끝까지 정동영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기가 찼는데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제랍니다. 뭐냐면 태양광을 악마화시켰대요. 그렇게 시켰지만 직장인들의 노후 수입원으로는 장려할 만한 분야랍니다. 그리고 이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라는 말도 했어요. 참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정동영이 대차게 지금이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정동영이요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내임에서는 사실상 이건 북한 대변인이다. 북한 대변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동영에 대해서 강한 비토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동영의 대북관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일단 크게 꼽아드리면 정동영이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9.19 남북 군사 합의 잘 아시죠? 네. 이게 바로 언제 체결됐습니까? 201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됐는데 이거 우리가 깼나요? 우리가 파기했나요? 아니,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를 했죠. 그렇죠. 네. 이 2018년에 체결된 그 9.19 합의, 이 남북 긴장 완화 목적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포사격을 MDL 일대에서 금지하는 거,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북한이요 줄줄이 합의 위반했습니다. 해안포 미사일 발사, 심지어 무인기 침입 등등 계속 위반이 이어져가고 사실상 이게 사문화된 겁니다. 사문화됐으니까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일부 효력 중지시켰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구실 삼아서 바로 다음 날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정동영에게 뭐라고 이제 한 거냐면 아니 이봐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4,330여 회나 위반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동영이 뭐라고 답변해갖고 또 다들 대경실색했냐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전후를 보면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웬 계엄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분 지금 헷가닥 하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하시네. 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때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이걸 이제 미국에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결국 연기가 됐죠. 네. 이거 정동영이 다시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정동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7년 말에 문재인이 남북 그 대화의 물꼬를 바로 한미 군사훈련 연기로 트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이번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상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이거 현실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저 기사 제목 보시는 것처럼 바로 누구 때문이냐? 김대중 노무현 남북 평화 정부를 이어받은 이명박이 그거를 다 깽판 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정동영의 발언은 저 천안함과 연평도 저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기조를 강경 대응으로 바꾸면서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기사 제목이 뽑힌 겁니다. 네. 과거 정동영 2007년에는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하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명박하고 맞붙지 않았습니까? 네. 2007년 공약이 뭐였냐면 선종전선언 평화 체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등의 우파 진영 후보들은 북한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그 대조적인 그 입장을 보였는데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도 하고 대선 후보로도 났던 정동영은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하는 게 먼저다.
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체제 구축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별개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2007년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을 해서 정전체제를 공식 종료시키겠다. 그리고 이런 평화 프로세스를 북한 비핵화 노력과 병행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선우를 이렇게 둬가지고 당시에도 파문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정동영의 생각이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준비된 기사 하나 보여주시면 펜앤드마이크 기사인데 천안함 폭침 도발 가짜뉴스 유발자들 역사적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쭉 내려가 볼까요? 지금 저 천안함 폭침 도발 가짜뉴스 유발자들 저 민주당이 항상 가짜뉴스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짜뉴스 누가 퍼나르는 거냐 만들어내는 것이냐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저 천안함 폭침 도발 가짜뉴스 유발자들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기사 내용이고 그 인터뷰가 중간중간 그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박정희 예비역 육군대장의 이야기를 지금 저 펜앤드마이크의 조주현 기자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저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이 명백하잖아요. 그 단장의 그 발언을 저렇게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쭉 내린 것이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정동영도 여러 민주당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저 당시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게 북한이 한 거냐? 어떻게 우길 수가 있느냐? 당시 정치인이라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정동영, 송영길 등등 다 나오죠. 유시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정동영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안함 피격 사건 이거 가지고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하는 게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게 북한 소행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당시 정치인들과 함께 나란히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또 입장을 내기도 했었던 그런 정치인이어서 저런 이제 그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지금 20년 만에 귀환 지금 대단히 지금 우려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금 장관 후보자들 몇 사람들 좀 짚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정동영, 김진기 기자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